이게 일단 K-팝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기부야. 오늘날 K-팝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표님 이번에 슈가가 기부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봤지. 깜짝 놀랐어. 금액이 50억이야. 원래 방탄 친구들이 기부를 많이 했거든, 지금까지. 뭐 누적해서 뭐 7억, 8억씩 한 친구도 있고 1년에 1, 2억씩은 항상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 1, 2억도. 근데 50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 그래서 기사를 내가 자세히 봤더니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발달 장애 이런 쪽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그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종합치료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50억을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발달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나는 당연히 이게 충격으로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친구가 또 진심인 게 느껴지는 게 9월에 개관하거든. 이제 마인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뮤직, 인터랙션, 네트워크, 다이버시티, 다양성 이렇게 해서 이걸 공동 개발자로 같이 참여를 한 거야. 이 프로그램을. 왜냐면 자기는 음악을 좀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가가지고 세브란스에서 그걸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악기 연주, 감정 표현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거야. 봉사를 하는 거지. 참 대단한 친구다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또 우리 아미들이 가만히 있냐고. 팬덤이 자발적으로 이거 합시다 하지도 않았어. 그냥 슈가가 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냥 2억이 모였어. 그래서 그걸 또 추가해서 일본하고 해외 팬들까지 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래 또. 이게 슈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뭐 나도 자세히는 몰라서 또 막 이렇게 찾아봤어. 그리고 그동안의 이미지는 뭐 대충은 알지만 그 친구 캐릭터가 되게 냉철하고 직설적이고 섬세한 감성이 있거든. 그걸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인데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자. 이 친구들은 그런 인스타나 뭐 이런 걸 SNS를 통해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거든. 팬들하고. 거기서 주로 자기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 완벽하기보다는 성실함이 더 중요하고 틀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하고 음악과 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가사도 보면 원래 래퍼 출신이 가사도 되게 잘 쓰거든. 가사도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많아. 슈가가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를 했다는 어떤 시사점이나 향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얘기들은 이게 일단 K-팝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기부야. 이게 최대 규모 10억도 한 사람 드물어. 원샷에 10억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50억이야 근데. 아이돌 최초 기록이고 민간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가 이만큼 좋은 일이고 중요하다. 음악이 정서 소통에 아주 귀중한 채널이라는 것도 슈가의 철학으로 밝혀졌고 프로그램에 아마 녹아 있을 거야. 팬덤 문화의 선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 좋다. 그냥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창의력, 그 다음에 헌신, 팬덤의 동참 이런 걸 따지면 잘 결합된 종합적인 사회 참여, 사회 기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나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오너스 클럽 회원이야. 유니세프 거기 보면 일정 금액 이상, 연간 1억 이상 기부하면 그 오너스 클럽이 되거든. 그런 것도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의료원 같은 데도 막 기부하고 자상하고 요리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한 친구고 애교도 많고 수다스럽고 만능돌이야 만능돌. 방탄을 이렇게 보면 그냥 방탄이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각자의 세계관이 모여가지고 완성된 우주 같은 느낌이야. 7개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쫙 이렇게 모여. 그리고 그 모인 방향이 팬들하고 다시 연결이 되고 글로벌로 확장된 이유는 단순히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막 팬덤을 잘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진심의 결과다. 그럼 내친 김에 우리 K-팝이 왜 잘 됐는지까지 내가 설명을 좀 해볼까? K-팝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오늘날 K-팝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수만 씨야. SM의 이수만 씨가 없었으면 오늘의 K-팝이 있었을까? 이수만 씨가 스타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 해외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 해외 시장은 그냥 헌팅이야. 야 어디 저기 캘리포니아 가면 정말 노래 잘하는 친구 누가 있대. 아 그래? 딱 가서 선수들이 딱 가서
발굴을 해. 그럼 픽업하면 한 6개월 뒤에 그냥 바로 음반 나와. 왜? 이미 이 친구들은 음악적인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고 거의 음악 중심적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K-팝하고는 출발부터가 다른 거야.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이 목표치가 될 때까지 훈련을 하잖아, 계속. 근데 그 훈련을 왜 하냐면 스타가 되기 위한 준비야. 스타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면 매력이 아주 많은 사람을 스타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언제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껴? 남들보다 뭔가를 뛰어나게 잘할 때. 노래를 잘하는 것도 매력적이고, 춤을 잘 추는 것도 매력적이고, 지적인 것도 매력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는 것도 매력적이고, 운동 잘하는 것도 매력적이고, 그 매력을 다 갖고 있는 인간, 아주 짜증나는 인간, 이런 인간이 바로 스타야. 근데 대중들은 불특정 다수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게 다 요구 조건이 다르잖아. 그 다른 요구 조건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사람, 그런 매력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스타 제조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 시스템은 결국 얘들이 뭔가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얘를 관찰을 해서 얘는 지적인 캐릭터가 이미 좀 갖추고 있네? 그럼 그걸 상당히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머 코드를 입히고, 거기다가 의학을 입히고, 춤, 노래 뭐 이런 건 기본이야. 거기다 자기 꾸미는 패션 감각, 예술적인 뭐 감각, 이런 건 기본이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쌓아놨을 때 이미 얘들은 데뷔만 안 했지 다 완성된 친구들인 거야. 그렇게 나오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세대별로 한번 볼래? K-팝의 시작은 서태지와 아이들이야.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힙합하고 뉴잭 스윙 뭐 이런 음악들이 대중음악에 불어넣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제 1세대 아이돌이 나오기 시작해. 그런 서태지와 아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음악을 만들고 전 세계 음악의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음악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시작한 게 H.O.T. H.O.T가 SM에서 이수만 씨의 첫 작품으로 나오지. 오디션 보고 연습생하고 그다음에 데뷔를 하고 팬덤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두 번째 2세대로 가면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원더걸스. 2세대는 또 조금 달라져. 왜냐면 이제는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연습생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얘기야. 보컬, 댄스, 외국어, 연기, 작곡 이런 걸 전방위적으로 교육을 다 시켜.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컨셉 앨범이 나오고 그 시스템을 훨씬 강화시키고, 앨범 나오고 뮤직비디오 나오고 무대에서 퍼포먼스 이런 게 다 통합적으로 하나의 서사로 스토리텔링이 돼.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야. 그때부터 이제 해외가 막 불이 붙기 시작해. 이미 잠재적으로 해외 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 이게 3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2012년 정도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엑소,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블랙핑크 막 이런 친구들이 3세대로 나오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팬덤이 달라져. 이제는 온라인 툴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니까 아주 다각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끝도 한도 없는 거야.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돈을 계속 쏟아부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또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제 방탄이 보여준 게 팬덤하고 소통을 보여주기 시작. 방탄은 하이브잖아요. 하이브지. 근데 왜 SM에서는 그런 어떤 팀이 안 나왔대요? 아니지, SM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나왔지. 근데 방탄이 이제 결국 글로벌로 빌보드 1등을 처음으로 한 거지. 그 밑자리는 이수만 씨가 다 깔아놓은 거야. 그걸 보고 JYP가 나오고, 그 다음에 YG가 나오고, 그 뒤에 하이브가 나온 거잖아. 그게 이수만 씨가 그런 시스템에 대한 학습을 안 시켜줬으면, 솔직히 거기 있는 회사 직원들 있잖아. 뭐 JYP 이런 데 직원들 전부 SM 출신이야. SM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 민희진 씨도 SM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도, 일하는 인력들도 키워낸 거야. 소위 말하는 팀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거고, 마케팅만 그냥 조금 알던 친구들이 이게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고 처음으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SM이 축이 된다는 얘기. 그걸 꽃을 피운 게 하이브고 JYP고 YG고. 이해돼? 근데 글로벌에서 1등을 하게 된 거는 방탄이라는 친구들의 멤버들이, 그 훌륭한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팬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팬덤의 문화가 달라진 거야. 그거를 간파하고 방시혁 씨가 진짜로 SNS 중에 직원이 30명이 있었대. 30명이 그 SNS 쪽으로 탁 관리가 들어간 거야. 전 세계에 7명이 직접 SNS를 했으니까 이거는 충성도라는 표현도 약해. 이제는 한 몸이 된 거야. 내가 언젠가 그 왜 QWER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 성장 과정을 보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커가는 느낌? 계속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새 음반이 나오면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팬들한테 물어보고 막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QWER도 나온 거야. 다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일반 미국 팝이랑 그러면 우리 K-팝이랑 뭐가 다르냐? 미국 팝은 그냥 개인 싱어송라이트 중심이야. 어쩌다 아이돌 같은 게 나오긴 했지.
뭐 옛날부터 있었어. 뉴키즈 언더 블럭이나 뭐 이런 아이돌 그 10대 시장을 위해서 그냥 음악적으로는 조금 쳐주질 않았어. 아티스트 중심으로 그냥 갔다고. 근데 우리는 팀 기반으로 가고 기획형으로 아티스트가. 그게 완전히 다르잖아 시장. 그리고 제작 구조도 여기는 미국 팝은 레이블 구조로 가고 아티스트를 자율적으로 놔둔다고. K-팝은 기획사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트레이닝 기반으로 가고. 그 차이가 엄청 크지. 뭐 유통도 여기는 라디오나 스트리밍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는 뮤직쇼를 만들고 유튜브에서 라이브 클립이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팬 플랫폼이 또 생겼잖아요. 위버스 같은 팬 플랫폼을 중심으로 또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K-팝은 어떻게 될까요? K-팝의 미래는 사실은 AI가 나오고 메타버스 환경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지. 언젠가는 그게 반드시 나와. 우리 영화에서만 보던 게 진짜 현실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환경이 되면 이제 AI 보컬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아티스트도 당연히 등장이 현실화되고 있고 버추얼로 이미 뜬 가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상당히 나도 궁금한데 난 그 AI로 된 가수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해. 실제 이제 뭐 버추얼하고 AI로 해가지고 사람이 아니야. 지금 버추얼은 뒤에 사람이 숨어 있잖아. 그냥 AI와 버추얼만 가지고도 가수가 나올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이게 메타버스 환경의 팬미팅이나 가상 콘서트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러면서 시장 상황으로 보자면 그걸 JV라고 그래. 합작법인. 이 합작법인들이 계속 증가할 거다. 일본이랑 합작법인, 뭐 유럽이랑 합작법인, 미국이랑 합작법인 이런 공동 기획사끼리의 이제 공동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고 다문화 감수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혼종성이라고 그러던데 문화가 혼합되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K-팝은 단순한 어떤 장르가 아니야. 어떤 그 음악 시장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산업이고 문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진정성과 전략, 예술성, 팬심이 어우러져내는 하이브리드 콘텐츠 같은 그러고 그중에 중심은 사람이고 결국은 진심과 공감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K-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띵하. 아무튼 간에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